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6월 2일 월요일, 오늘 우리 증시는 내일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과 거의 변동 없는 1.3포인트 오른 2698, 코스닥은 0.81% 오른 강보합세 보이며 740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내린 1373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마켓 인사이트에서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죠.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3.4도. 날이 좀 흐리긴 하지만 기온은 딱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 들으시면서 낭만적으로 물씬 풍기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접속 OST였죠? 그 가사 중에 How gentle is the rain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떨어지는 비가 어찌나 다정스러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가사 내용이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저를 이렇게 꽉 끌어안아 주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영래님께서 소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소나기가 오네요. 이젠 우산 필수로 들고 다녀야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영래님을 위해서 띄워드린 곡 같네요. 한명희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소장님 주말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마지막 봄인 듯한 날씨 즐겨보려고 남편과 함께 드라이브 좀 하다가 이쁜 카페에 갔었다고, 오늘도 좋은 정보 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주말에 집에서 계속 정리만 했습니다. 계속 정리하고 쓸고 닦고 하면서 아이 이제 안 쓰는 장난감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정리도 다 하고 씻고 닦고 열심히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1교시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준비됐고요. 2교시는 경제생활 속의 법률 이슈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법대로 합시다로 채워줄게요.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중국이 장악할 다음 미래 기술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형태와 유사하게 만들어져 인간을 돕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기술인데요. 최근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이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작년쯤 공중 제비를 돌던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지난달에는 하프 마라톤을 뛰는가 하면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고 경찰과 함께 거리를 순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군사훈련을 받는 로봇도 있다고 합니다. 엔진 AI라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는 몇 달 전 인간과 함께 춤을 추는 로봇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춤을 추는 것도 신기한데 인간이 추는 춤을 본 후에 너도 해봐 라는 말 한마디에 그 춤을 따라 췄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인간의 행동을 스스로 따라한다니 놀라운 혁신이죠. 중국 로봇 기업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기술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정부의 풍부한 지원 덕분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20년 동안 로봇 공학 및 첨단 기술에 우리 돈으로 약 19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이미 지난해 약 28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스타트업에 지원했고, 일부 지자체 단위에서도 로봇 기금을 조성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면 아낌없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전투적인 기술 접근 방식은 과거의 태양광과 전기차 산업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국이 중요한 미래 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 육성해 우위를 점하게 되면 이는 다시 지정학적 갈등으로 커지곤 했죠.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장 근로자, 간병인, 군인 등을 대체할 로봇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기술 주도권을 먼저 잡을 땐
경제적, 정치적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지난 4월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2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중국 기업이 될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간을 대신할 로봇 기술마저 중국에게 밀리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시장을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지호 평론가님 저희 첫 방송 이후에 다시 찾아주셨어요. 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네. 이분이 시장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그리고 인사이트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근데 또 맛집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윤지호 평론가가 찍어주는 맛집은 거의 뭐 무조건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신뢰하는 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네. 이번 대선 후보들이 모두 한국 증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니까 누가 당선이 돼도 증시에는 좀 긍정적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당연히 기대가 높죠. 네. 실제로 올해 5개월 만에 자사주 소각 금액이 15조를 넘었거든요. 작년에 전체가 14조였습니다. 이미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기대가 이미 증시에 많이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길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길게 보면 결국 뭐 제가 속단하긴 이르지만 여하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후퇴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국내적으로 정책 모멘텀 강화될 겁니다. 어떤 정책 모멘텀이냐면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네. 한국은행 금리를 낮추고 또 중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법안이 제정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 제 예측이 혹시 맞아서 6월, 7월에 좀 약간 사익 실현이 나와서 주가가 변동성이 나온다면 오히려 주식 살 기회가 오는 거로 보시는 게 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길게 봐서 한국 증시가 좀 새로운 출발선상에 시작됐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6월에 한국 증시는 조금 뭔가 쉬어가거나 약간 이렇다 할 흐름이 안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올라가더라도 좀 부담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특히 최근에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이런 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뭐 증권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건설주는 예를 들어서 PF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앞으로 나아질 거야 돈이 풀리니까 이런 문제로 올라왔고 금리를 낮추고 증시가 좋아질 거고 배당이 늘어날 거니까 증권주도 막 급등을 했고 또 더욱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주사들은 뭐 어떤 그룹을 막론하고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들이 좋은 건 분명한데 당장은 좀 걱정되는 게 하나가 뭐 우리가 트럼프가 정책이 좀 후퇴할 거로 보고 있지만 네. 트럼프가 그래도 또 한마디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6월에서 7월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요? 그 좀 불안 요인들이 증시에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방과후 목돈연구소 진행한 지 좀 2달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오프닝에 그 증시 마감을 알려드려요, 제가. 근데 정말 2달 가까이 보합 이 얘기를 가장 많이 썼어요. 이렇다 할 뭐 그게 없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내렸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찔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그 첫 곡으로 샤크라의 한이라는 노래를 틀어드렸어요. 근데 거기 가사가 가라가라 갇혀 확 갇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께서 문자를 보내시면서 우리 주식시장 말하는 거냐 그런 문자도 왔는데 네. 코스피가 좀 박스권에 갇혀서 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 같기도 한데 이 박스권을 그래도 좀 뚫고 올라서기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라도 가장 필요한 재료나 동력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조금 해소되거나 뭐가 좀 나와주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질문이 드는데요. 가랑비 옷 젖듯이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수가 2,700에 왔습니다. 조금 올라가고 그렇죠. 느릿느릿 가긴 했죠. 느릿느릿 올라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국 상단이 좀 막혀 있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확인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아베노믹스에서 2012년 이후에 돈을 풀어서 일본 증시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지만 아베가 2012년 집권 당시 니케이가 8,200이었어요. 네, 아베를 통해서 기시다까지 이어지는 소위 미국의 가버넌스 개혁, 소위 의사결정구조 개혁이 나오는데 4만을 넘어갔었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그걸 알고 있죠. 일본이 돈 풀어서 올라온 것보다 일단 주주 관련된 제도적 개혁이 중요한데 지금 그 기대는 매우 높아지고 있고 네. 이것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 여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느리게 올라갈 걸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러워했잖아요. 미국을. 많은 분들이 미국은 열심히 돈을 풀어도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가서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니까 자산 효과가 생겨서 소비가 좋아졌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고민거리가 커졌죠. 네. 수출이 좀 주춤해요. 앞으로도 수출이 좀 자신 없는 부분도 있어서 내수를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뭘 할까요? 뭐 부동산을 막 올리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결국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혁도 필요하지만 일단 제가 보기엔 돈을 많이 풀 것 같습니다. 뭐 돈을 푼다는 게 무슨 의미냐?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될 수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민주당은 과거 추경도 35조를 얘기했었거든요. 오. 엄청난 거죠.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춰도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쵸. 금리를 낮춰도 원화가 약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에서 자산이 빗달러 자산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처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기 좋은 때가 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러한 쌍끌이 소위 통화 네. 소위 부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면 아까 말했던 뭐가 모멘텀이냐 물어본다면 네. 정책 모멘텀과 제도 모멘텀은 완비가 되어 있다. 단지 남은 건 아직 기업 이익들이 못 따르는 부분이 하나 남아 있는데 네. 뭐 다 떠나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돈을 갖다 100을 벌면은 우리 주주들한테 돈을 잘 안 나눠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과거보다 돈을 적게 벌어서 60을 벌어도 이제는 돈을 나눠줘야 되는 시대로 가는 거라면 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ROE라는 수치가 개선될 수 있고 증시의 상단을 열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딱 이슈가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가 재평가되는 그러한 소위 강한 모멘텀이 출현했다. 그 가능성을 좀 신뢰하시고 오히려 6, 10월 더울 때 휴가 기간 동안에 주식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이때는 한국 주식을 좀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내 재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난주에 9개월 만에 2,700선 회복했다가 주말에 또 관세 리스크 다시 부각되면서 다시 2,600선으로 좀 내려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미국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세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좀 내성이 생겨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는 시장이 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관세보다는 미국채 10년물 금리 변동성이 조금 더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신 거예요. 네. 우리가 5월 30일 날 우리한테는 락스타 같은 분이 있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네. 무서운 말을 했어요. 6개월 후가 될지 6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채권 시장의 균열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 채권 시장 얘기를 한 거죠. 네. 미국 채 10년이 현재 4.4이지만 얼마 전에 거의 4.6을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방금 전에 우리 어 소장님께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중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 미친광이 전략을 한다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 보면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고립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중국을 고립화시켜야 되니까 하버드 대학에 가 있는 중국 유학생도 내보내려고 하는 거고. 네, 중국의 기술을 너무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미국채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이 뭐였냐? 그래, 관세를 걷어가지고 관세 수입으로 내가 국채를 어느 정도, 국채라는 게 이제 사준 사람이 맞으면 금리가 안정되는데 네. 관세 수입이 많아지면 그래도 정부 자체 예산이 재정을 균형으로 가니까. 네. 근데 이번에 덜컥 관세에 대해서 태클이 걸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잠깐 7월까지 말씀드린 게 7월 4일이 제 생일이지만 동시에 독립기념일입니다. 근데 독립기념일인데 7월 4일까지 트럼프는 감세한 소위
그 One Big Beautiful Act라는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네. 걸 처리하고 또 소위 임시 예산안 고갈에 앞서서 부채 한도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째 덜컥거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네. 국내적 모멘텀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주춤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6월 중후반으로 가면 아마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만약 그게 현실화되면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 아까 소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미국채 금리가 네. 4점을 넘어서 다시 4점을 넘어가는 신호가 나오면 괜히 그걸 조정의 빌미로 삼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에서 매일 아침 보시면 나오거든요.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그걸 계속 체크하시면서 위험 자산의 정도를 좀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통 우리 국채 얘기 나오면 이 얘기도 네.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보통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면 네. 투자 매력이 상승이 하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달러를 좀 매수해서 미국채에 투자하는 그러면 또 달러 가치가 오르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 요인이 또 있다 그렇죠. 보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를 좀 잃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굉장히 질문이 정확히 짚으셔가지고 이게 그렇지만 시장의 가장 중요한 맥점이라 볼 수 있죠. 네. 결국 과거에는 세상이 불안해지면 다들 달러 자산을 샀어요. 그래서 미국채를 다 몰려가 사고 그럼 금리가 안정되는 형태가 나왔죠.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추진한 건 뭐냐면 그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다 보니까 뭘 견제하는 거냐? 아니 미국이 두려운 거죠. 모든 생산이 다 중국 걸 쓰게 되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국도 우리도 직접 만들어야겠다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더라도 적자 본 돈을 갖고 중국이나 모든 나라 미국채를 사줬는데 그러한 소위 구조가 깨지겠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이제부터 미국이 적자를 크게 안 보려 하고 미국채 수요도 과거 같지 않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들 미국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난 US 자산, 셀 아메리카 모든 단어가 중복되는 게 뭐냐면 네. 미국 자산을 줄여서 다른 자산을 사야 되는 흐름이 나온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네. 중국 입장이에요. 세계에서 금을 제일 열심히 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산 줄 알고 있는데 개인들이 삽니다. 이게 중국은 개인들이 위안을 안 믿어요. 그래서 계속 금을 사니까 네. 중국 당국도 답답한 거예요. 돈을 풀면 돈을 푼 거 갖고 소비를 하거나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채권을 사줘야 되는데 주식을 사거나 금을 사니까 위안화 자산의 신뢰를 높이고 싶은 거죠. 위안화 자산의 신뢰가 높아지는 건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암묵적으로 위안화 강세를 약간 용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화가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1,500원 간다고 얘기했는데 덜컥 1,400원이 깨졌고 제가 보기에는 1,300원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어쩌면 암묵적으로 밑에서 돌아가는 프라자비를 떠나서 서로 원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게 만약 약간 통제가 안 되면 네. 미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치솟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예상대로 잘 균형적으로 안 가고 뭔가 균열이 좀 생기는 거 채권 시장이 크랙이 나온다. 그 저희 제이미 다이먼이 아까 얘기했던 소위 균열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럴까 봐 걱정하는데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렇게 미리 알아서들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은 가지 않지 않겠는가. 여하튼 단기적으로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후까지 미국채 금리가 6월 말에 좀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서 국내 주식 투자를 좀 위험 정도를 가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금리가 튀게 되면 원화 강세가 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금리가 튀면 미국 달러가 강해졌지만 지금의 미국 채권의 장기물의 상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자산의 신뢰도 저하로 보시는 게 맞고 미국 자산의 신뢰가 떨어지면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 거냐. 아까 말씀드린 위안화의 가능성이 생겼는데 네. 알다시피 위안화 원화의 상관계수는 0.75를 넘습니다. 그럼 위안화가 강해지는 국면에서 원화도 강해질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수출도 중요하지만 원화가 좀 강해져야 내수가 좀 세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시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여러 맥락에서 원화가 약해지긴 쉽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리해 보면 6월, 7월은 우리가 아무래도 시장이 뭐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지켜봐야 되고, 다만 국내에는 어떤 증시를 좀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일단 확정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거슬리는 거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요 부분이 이렇게 확 튀게 되는 경우에는 좀 불안 요인이 있으니까, 발목을 잡을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리가 확 튀게 되면 또 환율이 원화 강세가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쉽게 풀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 된다. 이런 문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지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김건모의 사랑해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현진님께서 자영업자 모임이 있다고, 그런데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얘기를 했더니 은근히 듣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지루하지 않고 재미도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다고. 회원님들 잘 듣고 계시죠? 앞으로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잘 만들어 볼게요. 박성남님께서 예진아 씨 반가워요. 저 허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예, 허준 나으리. 예. 백현민님께서는 차도녀 같으신데 일상 얘기하실 때는 주부인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서 재밌네요 해주셨거든요. 저도 주부예요. 베란다에 농사 짓고 매 주말마다 이불 빨아야 되는데, 이불 저거 갈아줘야 되는데 왜 갑자기 더워졌냐, 여름 옷 정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걸 한 3주째 미루고 있는 그런 저도 주부입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중국에서는 정부의 막대한 투자와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되면서 이것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로봇이 쓰레기를 분류하고 경찰과 함께 거리 순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인간처럼 생기고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인간을 뜻하는 단어 휴먼과 모모와 유사한이라는 의미의 전미사 OID가 결합해 만들어진 인간과 유사한 외형과 기능을 가진 로봇을 뜻하는 단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기. 1번 안드로이드, 2번 스테로이드, 3번 휴머노이드. 어렵죠?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케이스별로 경제 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윈의 조세영 변호사가 법대로 해결하는 법 알려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아까 사연에서 문자 주부 얘기할 때 조 변호사님께서 씩 웃으시는 걸로 봐서는 조 변호사님도 아직 여름옷 정리 못하셨다. 맞습니다. 저 멀리 있는 곳에서 꾸역꾸역 꺼내서 하나씩 입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구겨져 있는 거 찾아서 헤집고 입는 거죠. 뭐 한동안은. 네. 자, 조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은 주식 리딩방 사기 문제와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리딩방 맞아요. 리딩방 진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도 실시간으로 조언 조금 해드릴게요. 주식 리딩방으로 인해서 피해보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또는 무료 어플 고릴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조세영 변호사가 방법 찾아봐 드릴게요. 자, 일단 주식 리딩방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리딩방은 말 그대로 뭐 주식이나 가상자산, 코인 같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방인데요. 보통은 문자나 유튜브 광고, SNS를 통해서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하는 그런 방입니다. 여기서 리딩이라는 뜻은 뭐 L로 시작하는 이끈다라는 뜻도 있고 네. 또 R로 시작하는 정보를 읽어준다라는 뜻도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고액 유료 가입을 유도하고 또 여기서 사기나 불법 투자 자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어떤 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져요? 일단은 무료 단톡방에서 좀 정상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수익을 인증하면서 또 유명 애널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점점점 조금 더 좁혀가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이후에 유료로 되어 있는 VIP방 가입을 하면 더 찐 정보를 제공을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고액 결제를 요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주식 리딩방 아예 만들고요. 또는 선행 매매 수법 같은 것도 이용을 하는데 일단 이 일당들이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을 해서 가격을 올려놓고요. 네. 고점에서 이 피해자들에게 팔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고가에 매수한 다음에 바로 하락이 되니까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왜 주변에 이 경제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이나 뭐 아니면 시장 전문가분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SNS에 가끔씩 이런 걸 올리세요. 저는 리딩방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그거를 도용을 해서 얼굴이나 목소리 요즘에는 또 AI가 너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만들어서 그런 방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도 이 실제 뉴스에서 주식 리딩방 관련한 보도를 좀 본 것 같거든요. 네, 바로 직전 5월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범죄 단체 9명을 구속 송치했는데요. 이들은 작년 8월 국내 투자증권사 직원을 사칭해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습니다. 이 사무실 자체가 한국에 없고요. 태국에 사무실을 두고 또 포털 사이트나 SNS 등에 14일간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또는 미리 파악한 전화번호에다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후에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는데 이게 기관 투자자 물량의 공모주를 가지고 있는데 세금 문제로 싸게 배정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자기 조직원인데 여기에 온 투자자인 척 연기를 하는 바람잡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분들 말을 들었더니 수익을 봤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는 거죠. 류진영님께서 저도 초대 받았는데 들어가 볼까 하다가 안 들어갔어요. 잘하셨어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인영님께서는 저희 아빠는 공모주 사기 당하셨어요. 어플까지 만들어서 정교하게 속이더라고요. 수익난 금액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추가로 돈 가져가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까지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언뜻 들으시면 뭐 그런 방에 들어가서 왜 돈까지 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기의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네. 아예 주식 거래 사이트 자체를 직접 제작을 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보통 여기에서만 가능한 고급 투자 기법이 있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당한 뒤에 이 앱을 깔면 어떤 식으로 돈이 오가는지 다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앱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증권사 앱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아예 다 허위입니다. 투자 내역, 수익률, 예수금 이런 부분에 있는 숫자들까지 모두 조작된 그런 허위 화면을 보여주는 그냥 연극용 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가상 사설망까지 설치하게 만들어서 특정 서버에만 접속이 가능하게 해두는 방식도 쓰는데 피해자는 당연히 나는 증권사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구나. 수익이 이만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이미 입금한 자금은 다 사기범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익이 계속 나는 것처럼 뭐 그래프는 이제 올라가고 거래 내역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원금을 찾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찾기 위한 수수료를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돈을 더 받아가면서 정작 돈은 돌려주지 않는 이런 사기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투자 수익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조작하기 쉬워요. 그냥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혹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주식뿐 아니라 비상장 주식 사기도 있잖아요. 네, 비상장 주식은 말 그대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네. 시세 정보 자체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악용해서 곧 상장이 예정된 주식이다라고 하면서 액면가의 수십 배 가격으로 팔아넘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액면가가 한 100원짜리 주식이었다고 해요. 네. 이거를 18,000원에 판매를 하고 아이고. 실제로는 뭐 상장 계획조차 없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가짜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홍보 영상도 만들고 가짜 대표이사 인터뷰 영상까지 등장하면서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건실한 기업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비상장 기업은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찾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대표 이름이 누군지 이런 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긴 하니까 이렇게 해서 속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든지 다 찾아보고 이게 정확한 게 하나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아까 저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칭 문제 요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 딥페이크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유명인들을 정말 똑같이 만들어내더라고요. 맞아요. 딥페이크 기술이 너무 발달을 해서 그 얼굴과 뭐 입모양도 다 맞춰서 음성까지 그 사람 음성을 그대로 따와서 만들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광고 영상만 보고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받았던 유명 애널리스트, 뭐 금융기관, 방송사까지도 무단 도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외에 그냥 연예인이라든지 조금 경제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로 강의를 하시는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모두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제가 리딩방 광고 문자를 받았다. 그럼 이거 자체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신고를 많이 해주실수록 사실은 피해자분들을 줄이는 목적이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은데요.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여부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정당한 업체인가 아닌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업체라면 이런 문자를 보내도 괜찮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선까지는 해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지만 등록이 안 된 업체가 불법으로 자문업을 한다면 그 자체로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 이미 가입을 내가 했다. 이럴 경우에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일단 가능한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투자 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업체라면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청약 철회권이 발동을 하는데요. 네. 방문 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는 아예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방문 판매법에 따라서는 14일 이내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는 7일 이내에 빠르게 요청하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환불 요구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계약서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사기의 의심이 있거나 또는 자본시장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위반 같은 불법 행위가 의심이 되면 환불 요구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불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막상 이거 어떻게 어디에 환불을 요구하는 거야? 라고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환불 요청을 할 때 뭐 그냥 거기에 이제 주고받았던 채팅창에 돌려달라 이 정도의 연락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 사실이 있다. 그리고 환불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 여기에 대한 답이 없거나 뭐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별도의 법적 절차,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예고하는 내용까지 쓰시면 더 효과적인데요. 이게 이 업체가 만약 유사투자자문업이라도 등록을 하고 계약을 쓴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면 네, 그때는 뭐 주소나 상호나 업체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당연히 보낼 수가 있는데 네. 그냥 단톡방으로 유인이 돼서 입금한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 상대방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 이름과 주소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내용 증명을 보낼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형사 고소를 하셔서 수사를 통해서 상대방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군요.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형사 고소는 일단 수익 보장이란 표현이 있거나 허위 후기를 이용하거나 전문가 사칭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으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요. 또 유사 투자 자문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문을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실제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고 3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2억 5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서 가로챈 일당이 있었는데 사기 혐의가 인정이 돼서 주범들은 징역 4년에서 5년형, 그 외 일당들에게는 징역 1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네,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또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뭐 알고 있는 예금 계좌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정보가 있다면 거기에 가압류를 미리 걸어서 네. 추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환불 사례가 있기는 한가요? 네,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이건 좀 등록된 업체 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 후에 한 달 만에 손실을 본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이 업체에서 거부를 했는데요. 이유가 1개월 유료, 11개월 무료라고 광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냈던 그 입금 내용은 이미 1개월 유료 부분에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소비자원은 약관 설명 의무 위반 및 계약서 미교부로 인정을 해서 소비자에게 환급을 해줘라. 나머지 11개월 분은 환급을 해줘라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또 다른 사례는 소비자가 520만 원을 내고 수익률 500% 미달이 될 때는 90%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실제 수익률 미달을 주장했지만 사업자 쪽에서는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뭐 근거 자료 미제출, 허위 광고, 소비자 기망 같은 부분들이 모두 인정이 돼서 60% 정도는 환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강인규 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 딥페이크 같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투자 사기 광고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가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를 거르지 않고 광고비만 주면 다 올려주는 SNS,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회사, 그러니까 구글과 메타 이런 곳에는 잘못이 없느냐, 여기에는 잘못을 어떻게 추징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게 아마 플랫폼의 한계가 있어서요. 물론 누가 봐도 이것은 불법 행위의 내용이고 왜 요즘 뭐 유튜브도 노란 딱지라 그래서 네. 아예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단어를 포함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시스템 자체에서 걸러주거나 블럭이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까지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그걸 걸러내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 자체에서 알면서도 방치했다면은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석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플랫폼의 문제를 삼기에는 아직까지는 법령이 조금 미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리딩방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에 대해서 조 변호사님도 직접 사건 진행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상담은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실제 사건도 진행을 해서 뭐 수천만 원 단위까지 형사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특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뭐 해외에 있고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개인이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좀 변제해 줄 테니까 고소를 취하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은 케이스도 있었고요. 민사소송으로 걸어서 아예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다. 라고 주장을 해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리딩방 지시에 따른 투자 손실 이거 돌려받기 어려운 건지 이 부분까지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이게 처음부터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유용한 경우는 사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정보만 줬어요. 근데 정보에 따라서 투자를 직접 했더니 손실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사기라든지 허위라는 부분이 없는 이상은 환불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좀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리딩방 피해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혹하는 문구 무조건 걸으셔야 되겠죠. 고수익 보장, 뭐 원금 보장 이런 부분들은 모두 걸으시고요. 금융기관이나 전문가 이름이 언급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인 사이트에서 등록이 된 업체인가 확인하시기 바라고 또 환불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입금 전에 예방부터 생각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리딩방 관련해서 케이스별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간을 뜻하는 단어 휴먼과 비슷한이란 의미를 지닌 접미사 오이드가 결합된 단어 휴머노이드가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요. 2339님, 이상희님, 그리고 남재형님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법대로 합시다에서 리딩방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김정기님께서 예전에 이재용 회장이 주식으로 100억 벌었다고 광고하는 거 있었는데 웃겼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돌아보면 웃긴데 내가 뭔가 마음이 조급하고 어려울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도 혹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잘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은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들으시면서 저는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자, 내일 4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